나는 올해로 72살이 됐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면 내가 달려온 길이 내가 원하던 길이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 그냥 달렸다. 남편 뒤를 따라 아이들 뒤를 따라 집안 살림 뒤를 따라.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40년이다.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결심한 건 작년 늦가을이었다. 단풍이 다 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던 그날 나는 이혼을 생각했다. 아니, 생각한 게 아니라 결심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수첩에 적어뒀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 결심이 흔들린 건 뜻밖의 순간이었다.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오면서 사과를 한 박스 사왔다. 아무 말 없이 현관에 놓고 갔는데 남편이 그걸 들고 부엌으로 와서는 혼자 껍질을 깎기 시작했다. 평생 한 번도 과일 껍질을 깎아본 적 없는 사람이 서툴게 두껍게 엉망으로 사과 반이 껍질이랑 같이 잘려나갔다. 그러면서도 접시에 담아서 내 앞에 밀어놓더라. 아무 말도 없었다. 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 접시를 보면서 나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고마움인지 화가 더 치미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글픈 건지. 40년 동안 내가 깎아준 과일을 당연하게 받아먹던 사람이 이제야 껍질을 깎으려 한다고. 이제야.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혼을 하면 이 사람이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나도 잘 몰랐다. 천천히 생각해봤다. 내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 남편은 자식들 집 근처로 가겠지. 며느리가 밥을 챙겨줄 것이고 아들이 병원을 데려다 줄 것이고 손주들이 가끔 놀러 올 것이다. 주말엔 가족들이 모이고 명절엔 차례상도 차릴 것이다. 나 없이도 그 남자 인생은 그럭저럭 돌아갈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편하게 돌아갈지도 모른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혼자 어딘가 작은 방에서 살게 될 것이다. 위자료 좀 받고 재산 분할 좀 하고. 물질적으로야 크게 부족하진 않겠지.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 나이에 황혼 이혼을 한 여자는 어떻게 되나. 동네 사람들 눈초리가 보이는 것 같았다. 자식들은 당황할 것이고 며느리는 속으로 안도하거나 당혹해할 것이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왜 따로 사는지 물어볼 것이다. 이혼이 내 해방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다. 그건 내가 이 집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 남자 인생에서 그 남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흔적 없이 퇴장하는 것이었다. 그게 왜 내 승리인가?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다. 부엌 불을 다 끄고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 혼자 거실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바람 같은 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40년. 내가 이 집에서 한 일들을 떠올렸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아이들 도시락을 쌌다. 남편 와이셔츠를 다렸다. 시어머니 약을 챙겼다. 명절엔 사흘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손님을 맞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학교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아니,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닿은 기억은 없다. 그 세월 동안 내가 번 돈도 있었다. 50대 초반에 작은 학원을 운영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마음이 불안해서 시작했다. 국어 학원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국어를 좋아했고 나름 잘했다. 그걸 살려서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반이 늘고 선생님도 한 명 더 고용했다. 그 돈을 나는 어디에 썼나? 집 수리하는 데 썼다.
아이들 학원비에 보탰다. 시어머니 병원비를 댔다. 남편 사업이 잠깐 어려울 때 그 돈으로 버텼다. 나를 위해서 쓴 돈이 얼마나 되나 생각해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옷 몇 벌, 미용실, 가끔 친구들이랑 밥. 그 정도였다. 학원은 60이 넘어서 접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고 남편이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그때도 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혼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밥을 하지 않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다. 아팠을 때도 슬펐을 때도 지쳤을 때도. 그런데 그날 아침 나는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동네 카페에 가서 처음으로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그 쓴 커피. 원래 나는 믹스커피를 마셨다. 달고 따뜻한 것. 그런데 그날은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별 이유는 없었다. 그냥 내가 마시고 싶은 걸 마시고 싶었다.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부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책가방을 메고 종종 걸음으로 가는 아이.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저 사람들도 각자 모르는 짐을 지고 살아가겠구나. 나처럼.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아무 말하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강원도 바다. 젊었을 때 한 번 가봤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로 여행은 늘 가족 여행이었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 남편이 편한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혼자 숙소를 예약했다. 출발하던 날 아침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었다. 바다 보러 간다고 했다. 언제 오냐고 물었다. 모르겠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갔다. 3시간이 넘게 걸렸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고 터널이 나오고 그러다 갑자기 바다가 펼쳐졌다. 그 순간 나는 울었다. 왜 우는지 몰랐다. 그냥 울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상관없었다.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또 울었다.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다. 성수기가 지난 계절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다. 나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다. 파도 소리가 들어왔다. 짠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나는 그 냄새를 크게 한번 들이마셨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횟집에 갔다. 평소엔 혼자 식당에 가는 게 어색했는데 그날은 괜찮았다. 모둠에 한 접시를 시켰다. 막걸리도 한 병 시켰다. 오래간만에 먹는 생선회가 입에 녹았다. 막걸리가 목을 넘어갈 때 따뜻했다. 나는 천천히 먹으면서 바다를 바라봤다. 밖에 어둠이 깔리고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가끔 갈매기 소리도 들렸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받지 않았다. 조금 후에 문자가 왔다. 밥은 먹었냐고. 나는 잘 먹었다고만 답했다. 강릉에서 이틀을 보냈다. 첫날은 그냥 바다만 봤다. 모래사장을 걷고 방파제에 앉아서 파도를 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아무 계획도 없이. 오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았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다들 자기 삶에 바빴다. 둘째 날은 오죽헌에 갔다. 젊었을 때 한 번 와봤던 곳이었다. 신사임당이 살았던 집. 그때는 남편이랑 왔었는데 남편은 빨리 나가자고 재촉했고 나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이번엔 천천히 봤다.
마당을 걷고 오래된 나무를 만졌다. 신사임당이 이 마당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잠깐 생각했다. 그도 나처럼 많은 걸 참고 살았을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다. 이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집안일은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 밥은 내가 먹고 싶을 때만 한다. 청소는 내 구역만 한다. 명절 음식은 밥만 한다. 나머지는 사서 먹든가 며느리가 하든가. 그리고 돈을 쓴다. 돈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는 평생 돈을 모았다. 학원 운영하면서 번 돈, 결혼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 친정 부모님께 받은 돈. 이것저것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남편은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얼마인지는 몰랐다. 내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그 돈을 나는 늘 비상금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그 정말 필요한 때가 언제였나? 아이들 위해서는 썼고, 집을 위해서는 썼고, 남편을 위해서는 썼다.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았다. 이제는 쓰기로 했다. 강릉에서 돌아온 다음 주 나는 백화점에 갔다.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백화점이 사치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좋았다. 환하고 따뜻하고 예쁜 것들이 많았다. 나는 코트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캐시미어 코트였다. 짙은 카멜색. 입어봤더니 가볍고 따뜻했다. 가격표를 봤다. 숫자가 컸다. 예전의 나라면 내려놨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샀다. 카드를 꺼내서 계산을 했다. 포장해서 가방에 담아주는데 손이 살짝 떨렸다. 기쁨인지 무서움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다. 집에 와서 남편 몰래 옷장에 넣어뒀다.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밥은 내가 먹고 싶을 때만 했다. 처음 며칠은 남편이 냉장고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편의점을 다녀오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모른 척했다. 내가 아프거나 힘든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하기 싫었던 것이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기 싫다는 감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청소는 내 방과 거실 일부만 했다. 남편 방은 남편이 알아서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엉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 정리가 됐다. 사람이란 게 해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 본인이 하게 되더라. 명절이 돌아왔다. 그 명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편한 명절이었다. 저는 밥만 부쳤다. 나물은 2가지만 했다. 국은 사온 갈비탕으로 대신했다. 며느리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상하게 그 침묵이 편했다. 돈은 계속 썼다. 아들 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손주 녀석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레슨비를 선뜻 내겠다고 했다. 조건 없이. 며느리가 놀란 얼굴을 했다. 남편도 약간 당황한 것 같았다. 예전의 나라면 그 돈을 어딘가에 묻어뒀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손주 얼굴에 피어나는 기쁨이 그 어떤 통장 숫자보다 더 좋았다. 그렇다고 마냥 퍼주는 건 아니었다. 내가 원할 때만 썼다. 내가 기쁠 때만 썼다. 예전엔 요구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꺼냈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였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 혼자 여행도 2번 더 갔다. 한 번은 전주였다. 한옥마을 구석구석을 걷고 비빔밥을 혼자 먹고 한지 공예 체험을 했다. 손으로 종이를 만지는 감촉이 좋았다. 한 번은 제주였다. 선바람이 매서웠지만 오름을 올랐다. 정상에 올라서 바람을 맞을 때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인지 회한의 눈물인지 아직도 모른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장을 다녀왔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뭘 샀냐고 물었더니 두부랑 파를 샀다고 했다. 두부찌개를 끓여보려 한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에 고소한 냄새가 났다. 타는 냄새도 조금 섞여 있었다. 나는 부엌에 가보지 않았다. 남편이 밥상을 들고 방으로 왔다. 두부찌개와 밥. 찌개는 간이 세고 두부가 너무 많이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먹었다. 맛있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냥 먹었다. 그게 뭔가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수첩을 꺼내본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그 수첩. 지우지 않았다. 지울 필요가 없었다. 그 번호는 내가 언제든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것이니까.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하는 건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그 생각이 이상하게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혼을 결심했다가 하지 않은 게 약해진 게 아니었다. 이혼을 무기로 남긴 채 다른 방식으로 내 인생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발견한 건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혼자 먹는 밥 한 끼, 바다바람, 예쁜 코트 하나, 손주가 피아노 앞에서 웃는 얼굴. 그걸로 충분했다. 아니, 그걸로도 충분히 좋았다. 사람들은 황혼 이혼을 하면 새 인생이 시작된다고 한다.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이혼 없이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남편은 아직도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모를 것이다. 물어본 적도 없고 나도 말한 적 없다. 그냥 지금 이 집에 두 사람이 살고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 밥을 내가 할 때도 있고 남편이 할 때도 있다. 청소는 각자 한다. 외출은 각자 한다. 돈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쓴다. 며느리는 요즘 어머니가 달라지셨다고 한다. 좋게 달라지셨다고. 나는 그 말에 웃기만 했다. 좋게 달라진 게 맞다. 다만 그 좋음이 나를 위한 좋음이라는 걸 며느리는 아직 모를 것이다. 지난주에 손주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다. 녀석이 무대에 올라서 작은 손으로 건반을 눌렀다. 틀렸다. 다시 눌렀다. 또 틀렸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주를 마쳤다. 박수가 쏟아졌고 녀석이 꾸벅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울었다. 공연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지금도 모른다. 아마도 저 아이가 잘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아직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기쁜 동시에 아팠던 것 같다. 40년을 참고 살았지만 그 40년 안에 이런 순간들도 있었다는 것. 그 순간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었다는 것. 나는 아직 그 수첩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 번호도 지우지 않았다. 캐시미어 코트는 올 겨울에도 입었다. 다음 달엔 친구 2명과 일본 온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남편한테는 어제 말했다. 남편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게 지금의 우리 방식이다. 나는 72살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내가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게 이혼이든 아니든 그 선택은 내가 한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이겼다.